한 달에 버는 돈은 똑같은데 누구는 30만 원을 내고 누구는 80만 원을 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법원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은 채무자의 소득과 생계비 그리고 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변제금을 정합니다. 즉 단순히 빚이 얼마냐가 아니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을 빼고 나머지를 어떻게 갚을지가 핵심인 거죠. 오늘은 바로 이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을 실제 예시와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내 월급에서 어디까지가 생계비고 또 어디까지가 변제금인지 그 원리를 알게 되면은 지금 내 상황에서 회생이 가능한지 또 얼마를 변제하셔야 되는지 스스로 가늠하시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월급에서 어디까지가 생계비, 그래도 얼마를 또 변제해야 되는 걸까요? 그거는 매년 회생법원에서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위소득이라고 하잖아요. 중위소득의 60%까지를 생계비로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1인 가구일 경우에는 143만 원, 2인 가구일 경우에는 230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최저 생계비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가 중요해요. 이 소득은 지금 당장 버는 소득이 아니고요. 최근 1년 동안 평균적으로 버는 돈입니다. 1년 동안 한 2,400만 원 정도를 벌었다.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꼴인 거잖아요. 그 200만 원이 내가 버는 소득이에요. 여기서 최저 생계비를 빼는 겁니다. 최저 생계비는 1인 가구일 경우에 143만 원이잖아요. 143만 원을 빼면은 57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이 57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36개월 변제하시게 되면 한 2천만 원 조금 안 되시잖아요. 이 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을 건데요. 이 재산하고 비교해가지고 더 큰 돈을 변제하는 겁니다. 여기서 생계비에 추가 생계비를 넣냐 마냐, 내 재산의 청산가치라고 하는 건데 이 재산이 얼마가 반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부양가족을 몇 명을 넣느냐 몇 명을 빼느냐, 이런 이제 변수들이 작용을 하면서 계산이 바뀌는 겁니다. 만약에 200만 원에서 143만 원 1인 가구 최저 생계를 빼면 57만 원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월세를 살고 있다, 아니면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누구를 부양하고 있다, 그러면은 추가 생계비라든지 부양가족이 늘어나면서 변제금은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3년 동안 2천만 원을 변제를 해야 되는데, 반면에 내가 차가 한 대 있어요. 그 차가 근데 3천만 원짜리예요. 그러면은 3천만 원을 변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2천만 원과 3천만 원 중에 더 큰 돈을 변제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한 달에 70에서 80 정도를 변제하시게 되는 거죠. 그 추가 생계비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위소득 최저 생계비라고 하는 건데, 이 최저 생계비 안에는 주거비하고 그리고 식비, 의료비, 그리고 교육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더 추가할 수 있는 게 추가 생계비예요. 추가 지급 주거비 인정 한도에 보면은 표 보시면은 주거비 총 인정 한도가 서울 같은 경우 1인 7만 원이에요. 근데 그 중에 25만 원은 최저 생계비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거는 신청하지 말아라 하는 거거든요. 신청할 수 있으면은 그 차액인 51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신청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부양가족이 사실 되게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변제율을 떨어뜨린다는 개념이 원칙대로 하면은 변제율이 많이 올라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누구를 부양가족에 넣을지 말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년 자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만 21세 미만인 자녀에 한해서 미성년자와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도 있고 교육비 이렇게 있을 텐데 어느 선까지 또 어떤 범위까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거는 사실 되게 모호해요. 일단 기준은 정해져 있거든요.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추가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는 그 항목들이 있어요. 주거비라든지 아니면은 의료비, 교육비, 기타 다른 생계비 이렇게 이제 추가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은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긴 나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이라고 해서 매년 발표를 하거든요. 이 주거비에서는 월세죠, 월세가 있을 거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 그리고 전세 자금에 대한 이자, 이 세 가지가 주거비로서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임차료인데요. 임차료 같은 경우는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총 인정되는 주거비는 한 77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예요. 이거는 한도. 여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 거지, 이 금액을 무조건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 서울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1인 가구는 51만 원, 2인 가구는 84만 원, 3인 가구는 한 100만 원 정도, 그리고 4인 가구는 130만 원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이제 설정돼 있습니다. 기준은 설정돼 있는데 실무에서는 이 금액을 다 인정해 주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 원
버시는 분이 서울 살고 계세요. 이제 1인 가구로 살고 계시는데 저는 월세 100만 원 냅니다 라고 하면서 50만 원 다 추가 생계비를 인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은 변제해야 되는 돈이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채무가 한 뭐 4억, 5억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변제율이 거의 10% 정도로 줄어들잖아요. 그럼 법원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추가 생계비 신청을 기각합니다. 거부합니다. 채무자가 한 500 이상 버셔요. 500, 600 정도 버세요. 그리고 부양가족도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양가족을 다 부양하려면 저희는 좀 집이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150만 원짜리 구했는데 그 중에서 한 100만 원에서 한 120만 원 정도는 추가 생계비로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다 합하면은 변제하는 금액이 한 200 정도 되실 거예요. 200만 원씩 36개월 변제하시면은 한 7,200만 원 변제하시게 되고 총 채무가 한 1억 5천이다. 그래서 변제율이 50%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는 추가 생계비 인정이 되겠죠. 부양가족이라든지 채권 최고액이 얼마인지, 그리고 변제율은 얼마나 되는지, 한 달 변제금 얼마인지, 직장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기준은 있지만 딱 정해진 그렇죠. 금액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네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준은 한도예요, 한도. 한도액을 다 인정받는 경우 많지 않아요. 거의 없어요. 이 한도를 넘는 경우는 좀 어렵다고 보시고요. 만약에 한도를 넘어가는 사유가 있다. 그러면 기타 생계비나 아니면 다른 추가 생계비로 넣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 청산가치 개념이라는 것이 추가되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빚을 이제 탕감해달라고 할 때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도 채무자가 가진 것보단 많이 갚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내가 가진 건 다 내놓고 채무를 좀 깎아줘 라고 하는 게 우리 상식에 맞잖아요. 그겁니다.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파산을 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다 환가했을 때, 뭐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매각해가지고 돈으로 바꿨을 때, 그때의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요거보다는 많이 갚아라 라는 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에요. 부양가족 인정의 범위, 특히 성년 직전이거나 무소득 청년은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나요? 이것도 이제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얘기하면은 미성년 자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 부모인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했는데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러면 2인 가구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변수가 생겨요. 부부 일방 한 명이 회생을 신청을 했는데 다른 타방 배우자가 회생 신청한 채무자의 채무자 소득의 70에서 130% 이내로 소득이 있을 경우에 그때는 미성년자를 반반 부담해라 라는 게 있습니다. 부부가 두 분이서 같이 200만 원, 200만 원을 버세요. 근데 한 분이 부부 중 일방이 회생 신청을 하시고 미성년 자녀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럼 법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부부 두 명이 자녀 한 명을 부양하기 때문에 0.5, 0.5를 부양한다 해서 이런 경우 1.5명으로 신청을 하라고 합니다. 회생 신청한 채무자죠. 부모일 수 있겠죠. 동거하고 있어야 되고 만 21세 미만이어야 되고 그 이전 직전 연도 소득이 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돼요. 연간 500만 원 이하. 사업을 한다면 100만 원 이하, 급여 소득이 있다면 500만 원 이하. 이 기준을 만족한다면은 미성년자와 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만약에 이제 21세인데, 만 21세인데 회생 신청 중에 21세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는 성년이 되니까 그 기간부터는 또 빠져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부양할 수 있는 가족들 중에서 그 노령의 부모님들 있잖아요. 네. 노령의 부모님을 모시고 사신다. 그러면 그 부모님이 소득이 없어야 되고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동거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동거에 준할 정도의 상태가 돼야겠죠. 동거에 준할 정도면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전입신고는 안 돼 있는데 사실상 같이 사시는 분들 있습니다. 실거주인 네, 동거인은 안 돼 있는데 같이 사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면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신다거나 그런 경우는 법원에서 관련 입증 자료를 요구를 해요. 부모님의 지적 전산 자료라든지 아니면 소득금액 증명원, 혹시 연금 받는 건 없는지 이런 것들 다 제출해야 돼요. 그 제출해가지고 부양가족 인정받으면은 부양가족 한 명 늘어날 때마다 변제금이 한 70만 원씩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부양가족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이 사실 되게 노하우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부양가족 넣는다 그랬어요. 근데 법원에서 이런 것도 물어봐요. 장남이냐? 아 그래요? 다른 형제자매가 없냐? 아니 형제자매가 있는데 왜 회생까지 하는 이 채무자가 부모님을 부양해야 되느냐? 다른 형제자매는 뭐 하는데 그러고 있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물어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장남이다. 내가 장남이고 다 이제 딸밖에 없다. 딸들은 다 출가해가지고 더 이상 부모님을 지원해주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인정받았던 경우도 있고요.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요.
아니면 뭐 다형제인데 보통 이제 그런 경우에는 뭐 연을 끊었다거나 아니면은 뭐 회생만 안 했을 뿐이지 되게 어려우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보정을 하고 있죠.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가족을 많이 넣어봐야 돼요. 안 됩니다 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닌 거고, 그거는 안 되지만 그거에 비슷한 무언가는 계속 노력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변제금을 얼마를 딱 확정짓는 이 절차는요, 법학과 협상의 그 어디쯤입니다. 협상도 잘해야 되지만 법학적 지식도 뛰어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배우자한테 갭 투자 비용으로 지급하였음 하고 법원에 제출하잖아요. 그럼 법원에서 난리가 나요. 이거 뭐냐고. 이거 당장 청산가치 반영해가지고 변제를 올려라. 그때 나중에 이거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거 다시 수정할게요 하면 법원이 믿어줄 거야? 안 믿어주죠. 향후에 문제될 것 같은 잠재적인 리스크 있죠. 잠재적인 리스크를 발견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합니다. 그거는 도산법에 대한 법리, 법학적 지식과 기타 다른 법학, 이 도산에 대한 경험이 어우러져야 가능한 것들